상장 리츠 회사인 ESR 캔달 스퀘어 리츠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추진 소식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660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1,500억 원의 유상증자 소식에 계속되는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인기에 힘입어 장 초반부터 황제주의 자리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전 9시 2분경 코스피 시장에서 99만 3천 원에 거래됐고요. 장 시작가가 100만 원을 나타냈고 이후에 100만 1천 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는 분석들 나옵니다. NH투자증권은 롯데쇼핑에 대해서 지난해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됐고 주요 사업 부문의 수익성 또한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조정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들 살펴보시면서 우리 시장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장들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지수부터 같이 저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수상의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594포인트, 코스닥은 72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수치상으로는 0.64% 그리고 0.21%의 동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도폭을 오후장 들어서는 좀 축소시키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개인은 2,600억 원 덜어냈지만 기관 같은 경우가 2,100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자체를 이끌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매수 물량을 확대시켰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59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다만 440억 원 덜어냅니다. 기관은 소폭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성들도 살펴보셔야겠죠. 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후장 들어서 그 탄력이 더욱더 두드러지는데요. 일단은 레거시 반도체인 디램 가격 인상에 관한 소식들이 두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텐데요. 오늘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제약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데 코스닥 지수에서 제약주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 지수는 좋은 흐름들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는 관세에 관한 영향권에 들어왔다라는 분석 때문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중 간의 합의에 관한 이야기 나오면서 2%의 상승세 나타냅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형제들은 상승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알테오젠과 HLB 전반적인 제약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하락 나타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보합 상승 보여주면서 그나마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변동성들을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지수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오후장 그리고 마감 시장 어떻게 마감될지 저희와 살펴보시면서요. 내일 시장의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세워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작은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장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월요일장인데
보통 월요일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운돼서 출발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상승의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혼조 분위기였지만 주말을 통해서 이 전해졌던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지난 금요일 날 국내 증시에는 미국하고 영국의 관세 협상이 체결되었고 그 내용들이 공시가 됐었죠. 이 분위기로 인해서 자동차 쪽이 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주말을 통해서 전해진 건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협상을 이제 체결이 끝났고 이 양측 모두 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 저녁에 어떤 내용인지 결과물을 좀 발표하겠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충돌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양쪽 모두 좀 의미 있는 이런 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만약에 이렇게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국내 증시에는 당연히 훈풍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미국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은 관세에 있어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중국 경제가 견조하게 간다면 그러면 국내 증시도 역시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가 국내 증시를 좀 이끌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저녁에 그 내용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6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죠. 오히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매수가 들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 기관 쪽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건 오늘 저녁에 내용들을 확실하게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의 매도가 업종별로는 좀 다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을 보게 된다면 제약 쪽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약품에 있어서 가격을 80% 최대 80%까지 낮추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경우에는 약 가격이 인하되면 그만큼 이 마진율이 또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2주 내에 이 의약품과 관련된 관세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들이 아무래도 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반면에 오늘은 IT 쪽,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해 본다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동안 좀 올라갔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이라든지 또는 엔터업종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들은 만약에 이제 새로운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한다면 기존 종목들을 팔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급들이 계속 이동하는 그런 장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게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러면 금리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만약에 금리를 동결을 좀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면 또 금리를 또 인하를 조만간 하겠다는 어떤 뉘앙스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결국 기술주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수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의 또 발언들 이게 기술주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을 지켜보되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 수급은 계속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키고 있는 전략들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시장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오후장 조조 섹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장 전략 함께 할 거고요. 저희는 시장 한 번 더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입니다. 스마트폰 쪽인데 일단 이게 일정이 좀 있죠. 내일 갤럭시 S25 엣지가 발표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또 시장 움직임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가 활짝 여는 초슬림폰 전성시대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 갤럭시 S25 엣지가 내일 공개가 되죠. 이 언팩 강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을 해올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 번의 성장을 이루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이 정체될 때 새롭게 그 고객들이 어느 걸 이제 니즈에 따라서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한 단계 성장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발전했던 게 카메라 쪽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카메라가 하나였다가 두 개, 세 개가 늘어나면서 이 화질에 대한 개선을 높였었죠. 이번에도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AI 폰이 출시가 됐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성장을 하다가 결국은 성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휴대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초슬림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S25 엣지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초슬림폰이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무게도 가볍고 그다음에 굉장히 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25 엣지는 그동안 나온 폰 중에서는 가장 얇아요. 5.8mm 정도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 트렌드가 삼성전자에서 출시하는 것만 해서 이제 끝은 아니고요. 이번 가을에도 아이폰 쪽에서도 신제품이 출시가 되거든요. 바로 아이폰 17 에어가 5.5mm로 또 출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트렌드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달에 만약에 출시를 국내에 하게 된다면 먼저 선점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슬림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강도, 내구성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뭐 카메라 쪽에 발전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이 강도, 이 얇아졌으면 그만큼 좀 약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또 탑재되는 커버 글라스가 이 고릴라 글라스라고 해서 이번에 버전이 꽤 이제 과거보다 좀 강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코닝사의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가 적용이 되는데 고릴라 글라스 자체가 일반 그 보호 필름 대비했을 때 액정 필름 대비했을 때 5배 이상이 또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출시가 됐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실적에서도 반도체 쪽은 힘들었지만 스마트폰 쪽에서의 판매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이제 그 스마트폰의 출시와 함께 그 관련 종목들도 역시 또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에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밑에 딸려 있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또 일정을 앞두고 관련 종목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사실 스마트폰 관련주 하면은 OLED 쪽이 저는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로서 우리가 바라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카메라 모듈 쪽에 초점을 좀 맞춰져가지고 카메라 관련주들이 그동안 성장을 좀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자화전자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역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회사였고요. MCNS라는 회사도 역시 카메라 모듈 쪽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릴라 글라스, 이 강도 내구성을 좀 높이는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져서 이번에 좀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강화유리 쪽인가요? 네, 맞아요. 강화유리 그래요? 쪽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코닝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고릴라 글라스가 다른 강화유리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네. 그만큼 강도도 높고 애플 쪽에서도 이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강화유리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화유리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뭐 애플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OLED 관련주 많이 엮어가지고 투자 전략 삼기도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번 행사와는 좀 무관하게 봐야 되는 걸까요? OLED 관련주들도 사실은 관련 종목들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아트론이라든지 이런 장비주죠. 네. 그리고 또 AP 시스템이라든지 ICD 이런 종목들도 OLED 관련주들인데 이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OLED 쪽도 분명히 맞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지금 S25 엣지가 출시되면서 그죠. 네. 거기에서 지금 이제 뉴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고릴라 글라스라는 거기 때문에 코닝 관련해서 뭔가 좀 수위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 이걸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확한 또 길을 좀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스마트폰 관련주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찾으신다면 실제로 어떤 모델이 발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또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지 강화유리 관련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초슬림 휴대폰에 관해서 이게 전반적인 시세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광화유리 관련한 섹터 군들도 좀 우리가 오래 봐도 나쁘진 않겠네요, 전문가님. 강화유리 관련 쪽은 지금부터는 이제 잘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있죠. 네. 삼성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슬림폰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성공을 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이제 그때부터 강화유리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출시가 되기 전에 먼저 사전 예약 판매가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또 내일 당장 있을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최선호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강화유리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고릴라 글라스가 초점을 맞춰진다면 원래 코닝사와 관계된 회사를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코닝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코닝사의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8.6%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분 가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을 본다면 사실 오늘로서는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다 좋은 걸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화유리 쪽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코닝사하고 직접적인 뭐 지분 관계상의 구조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JNTC라는 회사를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JNTC라는 회사는 지금 삼성 쪽에서 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근데 강화유리를 납품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커넥터 쪽을 납품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쪽에. 그래서 이 회사는 삼성 쪽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화유리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 코닝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릴라 글라스라든지 강화유리를 사업을 또 주된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코닝사와 관련된 어떤 업종 이런 거 테마들 분석을 해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유리기판 쪽과 관련이 또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JNTC의 경우에는 지난 3월달에 지난해 3월이죠.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을 했고 지난해 10월달에 유리기판을 또 상용화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강화유리 쪽에 주목을 받는다면 JNTC와 관련 이런 회사들 역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리기판 쪽도 결국은 앞으로 또 미래성장 사업이거든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는 JNTC라는 회사입니다. JNTC 쪽을 주목을 해보자. 그러면은 전문가님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략들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 일단 가격 전략은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JNTC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도까지 상승이 잘 나왔었어요. 그리고 3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 2014년도부터 횡보를 보이면서 이 저점을 조금 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재료가 나왔고 최근 4월 달부터 12,000원에서 13,000원 부근의 저점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접근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이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미국 스마트폰 삼성에서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일단 내일 있고요. 여기에서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위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16,000원 가격을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6,000원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까지 받아봤고요. 그럼 저희가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장 주도 섹터 건설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건설주 쪽인데 자, 건설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원전주랑도 이제 교묘하게 엮여 있는 기업들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좀 다졌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원전 쪽하고 엮여서 네, 네, 뉴스가 올릅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원전 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회사들은 몇 개 없어요.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런 관련주로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건설주들이 올라가는 걸 원전 쪽으로 해석해서 이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라는 인식이 가장 클 거예요. 그동안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었고 업황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금리도 너무 높았고. 그래서 금리가 높은 금리에 있어서 당연히 건설주들은 부동산 시장은 이제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주도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건설 쪽에서의 그 사고들이 좀 있었거든요. 중대재해법이라는 이 법안 때문에 건설주들의 또 위축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설주들은 그렇게 해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건설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6월 달이 되면요.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전에 보통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대선 때 움직이는 현상들은 왜 그러냐면 공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서민들, 결국은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 계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처음에 정권 초기에는 보통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주택 안정화,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보시면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금리가요. 올 초에 제가 한국은행 쪽에서 이제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해봤는데 올해 1월 달에 이 금리가 4.27%였는데 3월 달 기준으로 4.17%까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시중은행이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들도 좀 있더라고요. 결국은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부동산 쪽에서의 경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급과 함께 규제를 또 내리게 되겠죠. 여기에 있어서 건설 쪽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도 빼뜨릴 수가 없어요. 최근 보시면 저평가된 기업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 이런 뉴스들도 보셨을 거예요. 특정 어떤 정치인의 어떤 공약 중에서 하나의 공약으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그런데 과거에도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건설주는 안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올 초 기준으로 봤을 때 건설업종들의 PBR을 보시면 0.4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꼼꼼히 좀 체크를 하시고 종목들의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는 바닥을 잡아가는 건설주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선호주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좋게 보실까요? 네, 여러 가지 건설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이제 건설주는요, HDC 현대산업개발이에요. 솔직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사고가 좀 있었죠. 지금 광주 학동 이제 철거 현장에서 이제 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또 많이 빠졌고, 그런데 이 결과가 영업 정지에 대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그만큼 또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실적을 보시면 1분기에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540억 정도가 나와서 29.8%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증가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그 건설사들을 볼 때 그러니까 좀 구분을 지어야 돼요. 앞에서도 우리가 원전 관련주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전과 관련해서 올라가는 건설주가 있었다. 그런 것처럼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 수주가 있는 건설사들, 그리고 국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 이게 좀 나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핵심과 그 금리에 대한 핵심은 결국은 내수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100%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그 회사가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HDC라는 회사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HDC 현대산업개발도 요즘에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선호 기업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건설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저희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강하게 나누고 있는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승하는 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상승하는 업종은 바로 원전 골라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중단이 되면서 우려감을 키워왔던 업종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시금 호재가 작용하면서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파워, 효성중공업까지 상승해줬는데요. 특징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잠시 후에 이어지는 시장을 이기는 뉴스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지는 다음 상승하는 업종 바로 화장품 골라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존재했습니다. 케어젠, 넥스트아이, DYD, 토니모리까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그 안에서는 케어젠과 넥스트아이가 오늘 상한가 달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하는 업종은 바로 방산이었습니다.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종전 협상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업종들을 상승해줬지만 방산은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 로템,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선과 같은 종목들은 저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골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3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직전 거래 장과 비교해서 무려 1,000원이나 높은 이 거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원전 관련 수주가 연간 4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에 관심세가 몰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체코 원전 계약이 중단된 상태이지만요. 이에 대한 분석들을 살펴보니 최종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으면서 그에 대한 우려감은 살짝 내려놓은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코를 시작으로 중동부터 또 웨스팅하우스, 기자재, SMR 등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죠. 바로 체코 원전 수주. 최고행정법원의 항고장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 분쟁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종 계약 체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땠을까요? 장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상승세 어마무시했습니다. 3만 원 선 최고가로 터치했고요. 현재는 이 상승세를 살짝 반납해서 3.4%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깊은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아내는 모양새가 살짝 아쉽습니다. 그동안 참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참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잘 넘길 수 있을지 함께 이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특징주는 어떤 특징주일까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화장품 업종에서는 케어젠이 큰 관심세 받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APR이 화장품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번에는 케어젠이 이끌었습니다. 오늘 케어젠은 두 가지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황반병성 치료제에 있어서 기술 이전이 임박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경구용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 효과성을 입증했다는 점이 주가에 훈풍 달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이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땠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시원하게 빨간불 켜줬습니다. 오전에는 상승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이내 상한가 직행해서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55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담아줬고 기관은 팔아내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동안 하락 추세 구간 안에 있었는데 이를 꺾고 반등해준 점을 의미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K뷰티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기능성에 대한 확보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K뷰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락 업종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특징주,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와 직접 휴전 협상, 평화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말 길고 길었던 3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끝으로 드디어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종목들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요. 시속 게임을 하듯이 현대 로템과 같은 종목들에는 살짝의 악재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땠는지 장중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현대로템 오늘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이내 전환했네요. 현재 12만 5천 원 선 지나간다고 보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가는 10만 8,200원이 올바른 주가입니다. 오늘 이 세력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본 것인지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아줬던 하루였습니다. 그 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을 앞두고는 좀 강세 흐름을 유지했는데 주말을 사이에 두고 온탕과 냉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트가 오늘의 차트죠. 점점 하락세 키워가고 있는 현재고요. 13% 넘는 하락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리스크들이 어떻게 소화가 될지 귀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과 하락 오갔던 이야기들 모두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지켜줬습니다. 2,601포인트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724포인트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이긴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폭을 줄였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의미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시장 전략과 함께 내일 시장의 전략들 함께 잡아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SC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감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일단 시장이 연휴를 마치고 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2,600포인트가 좀 중요하다. 2,600포인트를 넘어가려면 어떤 종목에 가야 된다라고 힌트를 많이 드렸었는데 역시나 2,600 현재 시간보로는 한 7포인트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좀 시간 지나면 바뀌겠죠. 근데 역시나 시장을 끌어왔던 거는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려 붙여주진 못했는데요. 중반부터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더니 결국에는 지금 한 12시서부터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삼성전자는 상한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상한가라고 네.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올려 붙여줘서 6만 원을 회복한다면 지금 2,600포인트를 회복했다시피 2,650포인트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2,550포인트에서 이렇게 좀 머무르고 있을 때 그간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던 현금을 이 타이밍일 때 조금은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잠자고 있었던 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을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자면 그럼 삼성전자와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결국엔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잘 나와서 아니면 내일 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냥 이벤트성의 재료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역시나 토요일과 일요일간 미중 간의 마라톤 회의가 어느 정도 좀 끝났고 오늘 저녁 시간에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뭐 드라마틱한 정말 해피한 엄청난 좋은 뉴스를 가져온다라기보단 결국에는 양측 간에 지금 미국과 중국 대표 쪽에서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호전적인 얘기가 나오자마자 결국엔 관세의 지금 공포에서 결국엔 관세는 협상의 도구로 좀 이용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관세 부분에 현재 취약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었던 반도체부터 좀 살아났고요.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오늘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거 아닌가. 이제는 관세 공포보다는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야 되는지가 아마도 시장의 앞으로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는 스탠스가 우리 시장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5%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기분 좋은 또 상승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마감 시장 정리를 해봤다면요. 내일 시장과 앞으로의 시장 전략들 세워보셔야겠죠. 시장을 이기는 뉴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도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원전인데요. 지난주에는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중단됐다는 소식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수주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안전 규정을 개정해 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고요. 새 원자로 승인 여부를 18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은 작년 말 기준 96.7기가와트입니다. 2012년 101.8기가와트로 정점을 찍고 감소한 뒤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미국은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으로 9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지만요. 최근 30여 년간 가동된 신규 원전은 3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원전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이후 전 세계에 설치된 원자로의 87%가 러시아와 중국 설계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 없으며 미국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재개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중국과 비교해 미국이 원자력 발전에 뒤처졌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붐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이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 보기였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열어주시죠. 오늘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오늘은요, 고군분투 K원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또 이슈가 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난 시간에는 악재 뉴스를 다뤘던 것 같은데 오늘은 호재 뉴스 있습니다. 네.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앵커님이 기억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체코 원전 나오기 전에 아마 원전 얘기를 하면서 원전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코 원전이 다음 날 바로 좀 무산이 돼서 네. 주가가 좀 떨어졌었는데요. 그래도 믿고 원전은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때 기억을 하시면 원전과 AI는 좀 짝꿍처럼 가야 된다. 원전이라는 건 체코 수주, 그다음에 다른 나라 수주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 전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석탄을 떼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아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현재 뭐 서울대에서 뭐 이런 AI 관련된 실험을 하는데 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한국전력에 뭐 요청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 원전 쪽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방금 시장을 이기는 뉴스에서도 앵커님께서 읽어주셨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물론 되게 장기간 얘기입니다. 2050년까지 현재 원전의 4배 정도를 확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자체만이 현재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전력에 대해서 충분히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AI 쪽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갑자기 원자력에 대해서 이렇게 좀 테마를 확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2017년 이후부터 지금 원전이 계속해서 건설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현재 한 87% 정도가 중국과 러시아 기반의 원전 설계에 의해서 원전이 건설됐다는 사실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선업과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국의 경쟁력, 마가라고 하죠.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을 하려면 조선업 쪽에서 해군을 분명히 증강을 시켜야 되고 거기다 앞으로의 이 미래를 좀 잡아가려면
결국에는 에너지 사업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선두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확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에 따라서 일단은 미국 자체에 그러면 원자력 기술이 조선업처럼 좀 없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미국은 세계 최인류의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반도체 설계에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술에는 상당히 특화가 돼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 아마 그 스리마이섬이라고 1979년도에 원전 그 사고가 났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좀 이제 겁이 나니까 여기 원전에 대해서 설계도 잘 시공도 잘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검증도 잘 안 해줘서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 시공의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와의 많은 접착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나 뭐 애플 비교하시면 애플도 실제로 생산 공장은 없잖아요. 모든 걸 설계만 하고 공장은 다 뭐 대만의 폭스콘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는 대만의 TSMC처럼 우리나라에게 파운드리, 그러니까 원전의 파운드리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원전 쪽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행정부의 이러한 발표 자체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견제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잘 짚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저희는 지난 시간에 AI와 원전을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또 트럼프의 이런 발표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 있는 원전 산업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럼 거기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어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설계 쪽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는 뭐 가스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계측기, 계측 장비, 그다음에 안전 쪽에 뭐 우리가 설계 쪽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이제 팀 코리아라고 해서 다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측에서 이런 식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좀 강하게 눌러붙어 준다면 뭐 현재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왜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요? 지금 보시면 미국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콜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없으니까 너희가 직접 들어와서 해군 보수를 좀 해줘라라고 하니까 뭐 오늘은 조선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업을 보는 것도 뭐 지금은 좀 핀트가 좀 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조선업도 아직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좀 다음 테마 그러니까 조선업이 갔으면 또 다음 테마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다음엔 시장을 어떤 테마들이 좀 주도를 할까라고 한다면 미국의 이런 반응을 좀 봐서는 저는 앞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원전 설계 쪽, 원전 이런 공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쪽에 확실한 좀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쪽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그 이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가 선호조 듣기 전에 이것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체코 원전 수출에 관해서 뭐 얘기가 잘 됐다 이런 이제 후속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100% 조금 믿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을 체코로 인해 가지고 체코가 될 것이야라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저 같은 투기. 그 뭐 앵커님 같은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이런 원전의 나라 대 나라 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책과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도장이 찍힐 거야라고 해서 원전을 들어간다라기보단 일단은 거의 저도 된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에는 체코 원전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대장주라든지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체코의 수주에 대해서는 주가가 다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가까이서 뭐 아랍에미리트랑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이랑 뭐 계속해서 지금 MOU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재료성은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뉴스의 파워라고 하죠. 뉴스의 파워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하반기에는 이미 조금 유통기한은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또 투자를 하다 보면은 특정한 뉴스에 좀 매몰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좀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산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일 것 같고요. 일단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다면 그 안에서 지금 시점에선 또 원전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공략을 하면 좋을지, 어떤 기업에 공략하면 좋을지도 들어볼게요. 최선우주는 어떤 걸 보실까요? 일단 전 대장주 원래 매매를 좋아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대장주가 요즘에 수급이 없을 땐 대장주 매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좋아 보여요. 가장 큰 수혜주고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시공적인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길 만한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뉴스케일에서 발주가 나오면 미국에서 새로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우리나라 아니면 프랑스, 일본인데 뭐 지금 보셨다시피 체코 원전 수주권에 대해서도 프랑스 원전보다는 우리나라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뛰어나고 납기일도 되게 잘 지켜요. 우리나라가 또 빠릿빠릿한 그런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뭐 원전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쉽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요. 현재 미국이 물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대형 원전 스케일을 좀 얘기한 거지만 미국에서 가장 지금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SMR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SMR이라는 사업은요. 현재 빌 게이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공동 창립을 하면서 SMR만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거기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SMR에 필요한 기기죠. 제가 말씀드린 뭐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징압기 뭐 이런 거에 대한 주 기기를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최초로 SMR 기술을 인정받은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뉴스케일 파워도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다 주력되는 기기들을 또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얘기한 대형 원전 쪽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국책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장이 찍혀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 기업들과 실질적으로 SMR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메리트로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일단은 뭐 기본적인 분석을 이렇게 끝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3만 원을 못 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3만 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전문가가 얘기하는 소리가 좋으니까 이번에는 3만 원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 3만 원을 못 넘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뉴스를 뒤로 하고더라도 밑으로 좀 눌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밑으로 눌러주는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5천 원? 많이 내려가 봤자 2만 5천 원짜리서부터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뭐 이런 미국의 뉴스보다도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올라갔다가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좋은 뉴스가 뭐냐? 앞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4조 원을 추가적으로 수주하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2024년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보시지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실적을 보면 7.1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7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수주만. 거기다 올해는 4조를 플러스 하겠다라는 건요. 결국엔 작년에 했던 거에 절반을 넘게 수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좀 보여지고요. 저는 이 SMR 쪽을 보더라도 분명히 앞으로의 기회가 있을 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으로의 움직임, 3만 원을 어떻게 돌파하는가 요거를 좀 지켜보신다면 2만 5천 원대에서부터는 충분히 들어가도 부담 없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좀 과감하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또 어떤 전망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 또 최선호 기업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소화하셔서요. 투자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전략까지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상호 관세에 관한 발표 이후에 또 내일 시장 시나리오 변동될 텐데요. 그에 따른 전략도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